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1년 4월 고3 학력평가 문제에 나왔던 38번 언어와 매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언어와 매체 문제는요. 보기는 학생들이 작성한 어떤 탐구 보고서의 일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 분석 및 추가 예시 자료 제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저와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보면 탐구 개요 보면 학생들은 형태가 동일한 두 형태소가 하나는 어근, 하나는 접사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구분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례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결과를 분석하고 추가 예시 자료를 제시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라고 해서 이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반응에 맞게 이것들을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시를 보면은요. 1, 2, 3, 4, 5번 다 선택지 읽어보셨죠? 보면 여기 새로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번, 한복판, 먹이, 미닫이, 알사탕.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는 사례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단어들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고 또 1번부터 5번까지 선지에 나온 각각의 단어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일치하는 것을 변별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읽었을 때는 이 문제의 의도가 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내용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기본 개념이 필요할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단어가 형성된다라고 했을 때 단어 형성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단어라는 건 그냥 단일어,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단어를 보고 단일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늘 같은 경우요. 이 같은 경우는 하하고 늘을 끊어서 생각하면 의미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단일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만 단어가 만들어질 수 없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생기는 단어를 복합어라고 하고요. 이 복합어를 형성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우는데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뉩니다. 이 합성어는요, 어근과 어근, 그러니까 어휘의 의미를 강하게 띠는 요소끼리 결합한 것을 합성어라고 하고요. 파생어는 접두사 앞에 오는 거 또는 접미사라고 하죠. 뒤에 오는 거. 이렇게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걸 파생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개념이고요.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우리가 합성어를 구분할 때 이게 어근인지 접사인지 이걸 굉장히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것은 문법적으로도 연구자들, 교수들 또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려운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예시를 제가 들러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코웃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단어가 있냐면 비웃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코웃음과 두 번째 비웃음, 이 단어들은 과연 합성어인가 아니면 파생어인가, 이것에 대한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코웃음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코웃음을 코웃과 음으로 구분하나요? 아니면
코와 웃음으로 구분하나요? 우리 모국어 화자들은 어느 정도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코와 웃음으로 구분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콧이라는 어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음이라는 파생 접사의 역할을 하는 음이 실현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모두 어휘의 의미를 강하게 띠는, 어휘는 곧 어근이라고 했죠. 어휘의 의미를 아주 강하게 띠는 뭐다? 합성어이다.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비웃음 같은 경우를 볼까요? 비웃음은요, 여러분이 비와 웃음으로 구분하나요? 아니면 비웃과 음으로 구분을 하나요? 대다수의 사람들 역시 이것 같은 경우는 비와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 이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비웃다라는 기본형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음이 파생 접사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웃이라는 어근에 음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비웃음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 파생어로 봅니다. 이렇게 단어를 직접 구성 성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따라서 합성어와 파생어의 구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의문점 가질 수 있거든요. 풋사랑, 군말, 헌일 같은 단어들을 봤을 때 이것들은 사실상 풋사랑, 군말, 헌일이라고 해서 풋, 군, 헛이 이 어근 앞에서 뭘로 쓰이냐? 접두사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접두사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 접사잖아요. 그러면 이 실제로 풋과 군과 헛이 실질적인 의미가 없냐라고 하기에는 풋은 뭐 미숙한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군 같은 경우는 쓸데 없는이라는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헛일 같은 경우는 보람 없는 이라는 실질적인 의미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정말 접두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나? 어근은 아닌가? 라고 처음에 이게 파생어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여기 두 가지가 헷갈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것은 모두 다 뭐다? 파생어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면 좋은데 잘 나오는 예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늦잠이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자, 이 늦잠은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늦잠은 이제 학교 문법에서는 이 늦잠을 합성어로 다룹니다. 왜? 늦잠은 말 그대로 늦다가 있잖아요. late.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늦과 잠은 이거죠. 늦은 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문법 교과서나 내용에서 배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합성어라고 배우는데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면요. 이것 같은 경우는 파생어로 구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늦을 이걸 뭘로 보기 때문에 접사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파생어가 되죠. 그래서 분류의 기준에 따라 늦잠은 합성어가 되기도 하고 파생어가 되기도 하는 애매한 단어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 문제 자체가 이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분할 때 접사와 어근의 그런 실질적인 의미가 잘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고난이도를 가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마당 한가운데 꽃이 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가운데라고 했을 때
한이라는 건 여기서 그런 의미죠. 정확한, 한창인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정확하게 말하는 바로 접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접사이고요. 그 다음에 그가 이 책의 지은이다. 여기서 니은 같은 경우는 어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은 사람을 뜻하는 이가 여기서 사람을 뜻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근입니다. 그런데 이 이가 어떤 경우에는 접사로 쓰일 때 예를 들면 신문파리, 그 다음에 구두 닦기 같은 경우에 이가 쓰일 때는 접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그런 경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같은 경우는 또 어근으로 볼 수 있는 게 가르치는 이가 누구지? 라고 했을 때 나를 가르치는 이라고 했을 때 이 이를 수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가 여기서는 하나의 어떤 의존 명사가 됩니다. 명사라는 거는 자립적인 단위잖아요. 그래서 어근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커다란 알밤을 주었다 해서 알은요, 그 알밤이라는 건 밤송에서 떨어져 나온 걸 얘기를 합니다. 알몸이라고 했을 때의 그 알몸도 겉을 덮어싼 것이나 딸린 것을 다 제거한 접사가 됩니다. 그러면 기억은 접사, 니은은 어근, 디귿은 접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나 한번 보니까 기억의 한가운데는 접사로 판단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어근이지만 접사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답은 어근이지만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접사이지만 학생들이 뭘로 판단해요? 어근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1번 볼게요. 사례 1에 대해서 기억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 더 적죠. 기억은 접사니까. 이에 따라 A 집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억이 쓰인 예로 한 번을 제시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 번은 원을 얘기하잖아요. 한 번, 두 번 할 때. 근데 한가운데는 가운데를 얘기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시 또한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2번 볼게요. 사례 1에 대해 기억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적다. 이거 맞죠? 왜? 지금 잘 알고 있으니까. 이에 따라 B집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억이 쓰인 예로 한복판을 제시한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한복판은 여러분들이 느낌이 어때요? 한가운데의 그 정확한 지점을 말하는 그런 부분인 한가운데와 일치하는 것 같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3번 보면 사례 2에 대해 니은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다. 여기까지는 맞죠? 이에 따라 C집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니은이 쓰인 이로 먹이를 제시한다. 누가 봐도 이 지은이와 이 먹이는 달라요.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접사인데요. 먹이, 그 다음에 뭐 놀이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는 그 지은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먹다, 놀다에 붙어서 명사를 만들어내는 어떤 접사를 얘기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의미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목걸이처럼 목에 거는 어떤 도구를 나타낼 때도 이를 쓰고 우리가 멍청이라든가 뭐 뚱뚱이라고 했을 때 사람을 뜻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시는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더라도 먹이를 제시했잖아요. 먹이는 누가 봐도 지은이와 아무 연관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4번 사례 2에 대해 니은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적다. 이에 따라 D 집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니은이 쓰인 예로 미닫이를 제시한다라는데 미닫이도 어떤 도구를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은이와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사례 3에 대해 디귿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적다라고 했는데 사실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죠. 왜? 알밤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알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알처럼 생긴 밤이라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알은 알처럼 생긴 그런 느낌이 아니라 겉을 덮어싼 것이나 딸린 것을 다 제거한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알몸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한 예인데 알사탕은 어떤 거냐면요. 동글동글한 사탕 자체를 알사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처럼 정말 크고 둥근 사탕이니까 알사탕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여기 알밤의 알은 접사지만 여기서는 뭐가 돼요? 어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시가 적절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나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